거제에서 태어나 거제의 바다바람과 함께 자라서 경남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항공운수로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네,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41.1%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지난 10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해 국정을 펼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사이드는 대선 그 이후를 점검해보는 특집 대담으로 보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에서 밝힌 공약과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경남 민심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을 경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를 했던 우리 KBS 창원의 송현준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자, 송현준 기자. 네. 자, 이번에 대선에서 나타난 경남 민심, 지난번 또 역대 대선과 비교해서 한번 분석적인 얘기를 좀 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경남에서 볼 수 있는 대선 결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십 년간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에서 36.74%를 득표했고요. 홍준표 전 도지사가 37.24%를 득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1위는 홍준표 전 도지사지만 이 표차가, 득표율 차이가 불과 0.51%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데요. 이걸 지난번 대선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5년 전에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36.33%를 득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지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 63.12%와 비교해보면 홍준표 전 도지사는 절반 수준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게 지난번 대선은 양자 구도였고 네네. 이번 대선은 사실상 이제 오자 다자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5명의 그 후보들이 다 선거 전에는 충분히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됐었던 영향력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분석을 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그 40% 이거는 지난번 대선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 줄곧 나타났던 38%에서 한 42% 이 차이를 이 지지율을 이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은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위를 한 곳은 이제 김해, 거제, 양산, 창원, 의창, 성산, 진해 이렇게 동부 경남 비교적 도시화가 좀 빨리 진행됐고 젊은 유권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다 홍준표 전 지사가 다 1위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김해나 거제, 양산 이쪽에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지자체 수는 적지만 이 비율을 보면 이제 서로 상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0.51% 차이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어쨌든 우리 송현준 기자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경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는 동고서저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정영훈 위원장님, 예. 어떠십니까? 이번 대선 결과 대단히 만족하실 수 있을 상황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경남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집권 여당의 기회를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께 5년간의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경남만 놓고 보면 방금 우리 송현준 기자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저희 문재인 후보시죠. 대통령이지만 후보가 홍준표 후보께 0.5%를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0.5%의 미약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경남 도민들께서 수십 년간 지속됐던 보수 일당 체제를 끝내주시고 양당 체제 내지는 진보와 보수가 5대5가 되는
네. 이런 아주 균형 잡힌 경남 정치 지형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우쭐대고 금방 지지 말라고 0.5%를 지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저희는 더욱더 낮게 겸손하게 정책 정당으로 도민들 속에 다가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1년 동안 사회 대개혁을 잘 수행하고 완수하신다면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뿐만 아니라 주요 시장과 군수 이런 지방 권력 교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좀 자신감을 갖게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지금 그 조금 전에 송인준 기자 분석한 내용 그리고 또 우리 그 도당위원장께서 보시는 내용을 보면은 경남이 이제 진보와 보수에 대한 그 양강 구도를 가지게 됐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전에 일당 그 독주 체제라고 이전에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그 독주가 깨지는 것이고 현재는 이제 진보와 보수 정당들이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라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당연히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그 30년 일당 독주가 막을 내리고 양강 내지 지역 정치의 균형이 잡힌 점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 또 내면을 놓고 보면 이게 동고 서저형 동쪽의 도시 지역은 저희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높고 네네. 아직 그 서쪽의 농촌 지역은 낮은 그 동고 서정의 득표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과제는 우리 경남도 내에서도 지역 균형, 동중서의 균형을 통해서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발판으로 해서 서부 전선도 돌파를 해서 경남 전체가 균형 잡힌 정치 지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숙제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에서 밝혀왔던 그 공약 크게 9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약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때 수주잔량 세계 10위권에 올랐던 성동 조선해양. 현재는 3개 작업장 가운데 한 곳에서만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선박을 인도한 SPP조선을 비롯해 21세기 조선, 3호 조선, 신화SB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고 STX 조선해양은 법정관리 속에서도 생존이 불투명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부 지원과 채권단의 동의로 회생의 발판을 극적으로 마련했지만 고강도 자구 노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살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노선박 교체나 공공수주, 발주 등 해서 RG 바이업 등 중소사업까지 총망라해서 조선산업의 지원 정책을 자기가 개발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가운데 폐업한 업체는 21곳, 삼성중공업도 11곳에 이릅니다. 연쇄부도가 현실화돼 중소협력업체는 막막합니다. 제일 이제 어려운 거는 자금 문제죠. 예. 지금 은행에 뭐 정부에서는 연장을 해주고 뭐 하라지만 실제 은행에서는 실제는 연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인데 자재를 대주는 철강회사 이런 데서도 결국 현금 안 주면 자재를 못 대주겠다. 지금 이렇게 해요. 노동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에 협력 기자재 업체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되는 금융정책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서 또 일부는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재 업체를 위한 정책은 실제는 저희들한테 몸소 피부로 와닿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산업에 5조 5천억 원 지원을 약속하며 공공선 발주와 수주를 위한 금융공사 설립, 기술연구 등을 약속했습니다. 끝모를 불황 속 경남의 조선업계는 생존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경남 지역에서는 조선 산업 문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송윤준 기자. 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선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이런 공약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어떤 그 관련 공약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경남에서 조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일본 공약이 거의 이제 조선 위기를 극복시키겠다 이 공약이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 산업 위기 극복과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서 한 몇 가지 정도 공약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줄어든 수주량을 정부의 공공 선박 발주로 좀 채우겠다라는 공약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체들이 해외 선주에게 이제 수주를 받아도 이때 그 선수급 환급 보증을 네. 이제 금융권에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요즘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에서 이 기준을 아주 강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공약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 가격 경쟁만으로는 이제 어려우니까 결국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이제 선박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 같은 이런 이제 산업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 연구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네. 공약을 크게 보면은 정영훈 위원장님 예.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 해양 산업 분야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재 그 조선 산업이 침체해 있는 부분을 부양하기 위한 방법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 중에서도 그 조금 전에 송 기자 얘기했지만은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이 부분 굉장히 그 조선업계에서도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부분도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정말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이 살아날 거는 같은데 실현 방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국제 해운의 어떤 이런 침체 사이클이만 잘 넘기면 저희들은 충분히 조선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 경남과 대한민국의 동력으로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고 자리 잡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처방으로서의 공공발주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이 그 공사, 금융공사가 왜 중요하냐고 저는 이해하고 인정하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선박을 수주하려면 처음에 우리도 뭐 변호사도 착수금을 받듯이 선수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조선사들은 그 선수금을 배가 제대로 안 만들었을 때 반환하는 걸 그걸 이제 리펀드라고 그러는데 그 리펀드를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그 개런티를 못 받으면 수주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개런티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은행들이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 국내 은행이든 누구든 해야 되는데 그 개런티 수수료가 너무 높으면 조선사들이 그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것도 은행에서 개런티를 안 해주면 수주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히 중소조선업체의 수주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해운에서의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기구를 그 공사로서 하나로 집적하자. 그래서 자본금을 최소 4조 내지 5조 정도로 키워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우리 조선과 해양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지원의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도화라는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우리로 넘어와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기존 선박 중심으로는 어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나 그다음에 LNG 친환경선이나 이런 경쟁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선박 중심으로 우리의 기술과 경쟁력을 집적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저는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로 이해하고 있고 저희 당이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걸 어떻게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기도 하셨죠.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작년 8월 달에 제가 도당위원장 되고 수행을 해서 거제를 다 한번 돌았고 저희 당에서 작년 12월 달에 거제에서 조선산업 위기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했고 또 후보가 돼서 우리 어딥니까? 유세 기간 중에도 그 간담회를 했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처방과 금융 그리고 장기 처방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좀 잘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정책으로 출발한 진주혁신도시. LH를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진주의 신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교통 정체가 일상화됐습니다. 교통신호 체계나 주차 문제 등 좀 생활 밀착형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좀 발전돼서 명실상부한 혁신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은 갖춰졌지만 삶의 공간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주한 직원은 첫 번째는 이제 의료시설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시설이 좀 미비했던 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중교통이 좀 많이 부족한 거죠. 더 큰 문제는 혁신도시가 지역 경쟁력 확보에 발판은 마련했지만 경제 혁신을 주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시즌2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진주 혁신도시를 우리 서부 경남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즌2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인 산학령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즌2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항공우주 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단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항공우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이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완성도를 높이는 그 꼭지 중에 하나가 MRO나 무인 항공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와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란 두 가지 대통령 공약 실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남 서부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화면에서 보셨지만 또 다른 공약을 보면 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 이런 그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인지 또 실제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발휘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과 정부의 철학이 한 나라의 운명과 미래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진주를 비롯한 김천, 나주, 원주 지금 혁신 도시들이 속속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 철학의 선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약속하신 부분은 혁신 도시 시즌 2 사업이거든요. 네네. 시즌 1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조금 이렇게 반강제적으로라도 지역에 분산시켜야 네.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진주만 하더라도 11개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왔고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거의 48%, 50% 수준에 이르렀고 진주의 세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 진주가 아주 활기찬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 2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분권형 도시에서 그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는 어떤 산업 중심 복합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공기관, 공공기업과 어울리는 민간 기업도 유치를 하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 인재 30%를 꼭 채용하도록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 인재들도 많이 발굴하고 채용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분권형 도시를 혁신도시 시즌 1이라고 본다면 네. 혁신도시 시즌 2는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산업 주도형 도시로 나아가는 것. 그걸 저희들은 혁신도시 시즌 2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본래 이런 그 혁신도시라는 것이 과거에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그리고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 당시에 참여정부에 같이 했을 때 예. 그때 만들었던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실현 의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은 더 이렇게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동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5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다 내년에 지방 분권형 개헌을 공약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 개헌이 된다고 하면 개헌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일 대한민국 준비와 지방 분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방 분권인 개헌과 맞물려진다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은 그 의지뿐만 아니라 그 동력이 훨씬 커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혁신도시와 함께 항공우주산업 또 국가산업단지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굉장히 그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제 진주 혁신도시하고 또 이런 그 사천이 인접한 그런 지역이고 또 경남 서부 지역의 이런 그 중심 성장 동력이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항공산단이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카이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죠. 또 여기서 MRO를 또 유치를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나와 있는지요? 이 항공우주 산업은 대한민국과 경남의 앞으로 50년을 먹여 살릴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창원의 기계산업, 거제의 조선산업에 이어서 경남과 대한민국의 제3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카이의 T-50 고등훈련기 250억에서 300억 하는 거, 이걸 넘어서 700억대의 미들기, 민항기까지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이가 T-50 넘어서 미들급과 민항기까지 나아가려면 항공정비 산업인 MRO 산업과 반드시 이렇게 연계가 되고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인프라, 물류 인프라, 항공 인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그 진주 사천에 이번에 승인이 난 항공 우주 산단에 집적이 됨으로써 저는 뭐 다른 우리 동부 경남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서부 경남 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도 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와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저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꼭 책임지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경남의 제조업. 창원 국가산단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5년 기준 창원 산단의 입주 기업은 2,700여 개, 연간 생산액은 53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창원 산단 입주 기업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산업단지 생산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고 수출은 연간 6, 7%씩 감소하는 추세.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64곳의 업체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현재 입주 기업의 23.8%가 향후 이전 계획이 있고 이 중 40%는 창원 이외 지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산단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그런데 주 어려운 그 요인이 조선업의 불황, 그리고 또 중국의 또 사드 문제 때문에. 창원 산단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주력 업종인 기계산업이 기술 첨단화와 스마트화에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산단 설립 40년이 되다 보니 R&D, 주거시설 등 산업 인프라와 혁신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이 나갔다 이렇다 하더라도 새롭게 이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연구개발비 투자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 금액 면에서는 적지가 않거든요. 적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이에 대한 해법으로 2014년부터 창원 국가산단 혁신을 위해 구조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혁신 공간 조성, R&D 역량 강화,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3개 분야 21개 사업에 8,50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네, 자, 또 주요 공약 중에 창원공단을 혁신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자, 경남 지역 그리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혁신 지원 정말 그 절실합니다. 특히나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이 됐던 그 항공우주산업단지나 또 해양플랜트 산단과는 달리 지금 설립된 지 40년을 넘었습니다. 이런 노후 산단이기 때문에 이런 창원 산단을 혁신하고 또 새롭게 꾸미는 것, 이게 중부 경남 지역, 창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아주 그 중요한 수건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송윤준 기자. 예. 창원 국가산업단지, 창원공단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남에서 밝혔던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죠. 예,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창원 국가산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계 산업 중심의 이제 국가산단인데요. 근데 이것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 가격 경쟁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고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여론이 있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기계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혁신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 기계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이 3위인데 단순한 부품에서 그 사물 인터넷 기반의 어떤 스마트 부품,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을 생산을 유도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중소제조기업에도 지원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네. 자, 정영훈 위원장님. 지금 그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우리 송윤준 기자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현재 2차 그 산업 위주의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이 부분은 집중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을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아주 핫 이슈더라고요. 네네. 그 우리 창원 기계산업단지는 그 예전에 7, 80년대에 조성될 때 아주 저가로 분양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의 가치는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높아진 자산 안에 있는 기술의 경쟁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산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기술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게 창원 기계산단의 핵심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부품을 A 부품을 뭐 그 자동차로 치면 뭐 마후라를 갖다가 뭐 저기 라디에이터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대의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그 고도화로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되고 이번 문재인 새 정부에서 그 방향과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놓으면 창원 기계산단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가 틀림없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창원 지역 또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런 그 재료 연구소를 그 연구원 단위로 성격을 해달라, 독자적인 연구기관으로 성격을 해달라.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는 한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그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성격시키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한국기계연구원이 창원에 있다가 본원이 대전으로 옮기면서 그 분원이 이제 부설 재료 연구소로 이렇게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연구소냐 연구원이냐고 하는 명칭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재 부품을 집중적으로 지원 지지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확대 성격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뭐 소프트웨어 융합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진주 혁신도시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 양산이나 김해에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창원 기계산업의 고도와 더불어서 집적하는 문제를 심도 깊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은 매년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낙동강 창녕 하만보의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2013년 98일, 2014년 143일에서 2015년 171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하면서 낙동강 인근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회복되기까지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때까지는 조업이 안 될 거고 그 이후에는 강이 되살아나서 조업이 잘 될 거다. 우리는 그걸 믿고 정부 말대로 이렇게 지금 참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이 돼도 강은 회복이 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다 보니까
낙동강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우려도 나오는 상황. 식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유속이 느려진 것을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보수문의 완전 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수문을 열었을 때에 어느 정도 유속이 발생하냐면은 약 한 60cm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cm 이상의 유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최소 4배에서 5배 정도의 유속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보의 개방과 철거 문제는 첨예한 이슈가 됐습니다. 낙동강은 포기하자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건설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키며 대형 환경 재앙을 불러온 4대강 사업.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4대강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녹조가 창궐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이야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수질 급격히 악화됐다. 이런 상수원을 또 확보하는 부분,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을 드는 부분,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보를 상시 개방하겠다. 그래서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또 물관리기구를 통해서 수돗물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내놨습니다. 식수라는 문제, 국민들의 건강과도 아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참 우리가 녹조라떼라는 말을 농담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강에 지금 쌓여있는 보는 어차피 한번 설치된 거니까 당장 철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그 녹조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보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채취하고 검사하는 횟수를 늘리고 그걸 또 인터넷에 공개해서 국민들께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시스템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아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있어서는 따로 상수원 문제하고 또 낙동강 물을 맑게 하는 문제, 이건 사실은 그 홍준표 후보는 분리를 했었어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낙동강 물을 맑게 하는 거는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먹는 물 문제는 댐을 따로 지어서 이렇게 공급하겠다 그런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그 4대강 또 특히 낙동강 물을 맑게 해서 현재처럼 그 물을 계속 이렇게 식수로 사용한다는 이런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서울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 한강물 아리수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불안감을 가지다가 먹어도 좋고 아무 탈도 안 나고 또 생수보다 훨씬 싸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수돗물 가지고 밥도 지어 먹고 좀 필요하면 바로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리수라고 하는 이 수돗물 공급 정책이 성공했고 자리를 잡았다. 낙동강이 한강물만큼 수질을 올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낙동강을 살려서 식수원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 낙동강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것과 그게 안 되니까 더 청정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댐을 만들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경남 안에서도 이런 식수댐, 아까 지리산댐이라고 언급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는데요. 이런 댐을 추가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도 계속 좀 환경단체들과 그리고 또 시민단체 그리고 또 이제 경상남도의 정책과 굉장히 충돌이 많은 이런 부분들이라서 새 정부가 좀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야 될 부분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소장 송현준 기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이외에 또
자세하게 저희가 내용을 언급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에 그 중요하게 다루었던 공약들이 더 있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이제 또 아셔야 될 공약들이 크게 이제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 관광과 그리고 이제 서부 경남의 농업과 임업을 활용한 그 농업 혁신 이 두 개의 공약이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남해안을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거제, 통영, 사천, 남해의 수려한 풍경을 관광지 개발하는데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묶어서 난개발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서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되도록 그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보면 거제, 통영의 조선 산업은 이제 산업 관광으로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들을 활용해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그리고 또 지내는 경제 자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외국인 중심의 해양 관광지로 개발한다라는 이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약간 뒤처진 이제 서부 경남은 이제 농업과 임업, 뭐 축산업 이런 이제 산업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곳을 이제 6차 산업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관광 휴양 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더 보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거창 이런 농업을 또 혁신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특산물 토대로 해서 6차 산업을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휴양도 관광과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방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제 한방 의료 관광 이런 것들을 더 규모화시키고 더 세분화시키겠다. 라고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좀 세분화돼 있고 좀 많은 내용들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권역별로 이런 거 남해안권 그리고 이제 그 중부 경남권 그리고 또 서부 경남권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맞춤형 공약이나 그 발전 계획을 내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걸 과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늘 이런 그 도민들이 가지는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영훈 위원장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남, 특히 서부 경남은 이런 풍광과 역사라는 어떤 관광의 기본 컨셉이 잘 조화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은 단순히 보고 먹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새로운 인생의 재충전과 여유를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 서부 경남, 특히 남해안 벨트에 뭐 어떤 새로운 제조업 내지는 이런 것들에 자꾸 목을 매기보다 이 관광산업 벨트로 엮는다면 충분히 수익성도 나고 어떤 경남과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그 관광 분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그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워낙에 이런 그 실행할 수 있는 계획에서부터 실행 그리고 결실을 보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지간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다음 정부가 해결하겠지라는 식의 떠밀기를 하기가 좀 십상인 부분이 이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번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속도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뭐 저기 경남도민들께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번에 뭐 우리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여유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 한국관광공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공사 형식으로 떼서 한국관광공사가 있고 중국 같은 나라는 여유국이라고 해서 그걸 정부 조직으로 관광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그렇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이걸 산업을 갖다가 정부의 하나의 조직으로 두기는 여의치 않지만 한국관광공사가 지금은 사실 경주 그래서 경북관광공사인 경주와 경기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관광공사 뭐 경남 조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정부 지원이 확실하게 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남 관광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문제도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송인윤 기자 소개했던 내용 중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동남권의 의생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그 항노화라는 부분과 또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민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쉽게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실현 방안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주로 양산 김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직할시 대도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양산에는 지금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가 이런 뭐 의료, 생명 이걸로 직접 특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서북부권의 산청이나 이곳에서는 그 전통적인 한의학과 한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항노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동북권인 양산 김해에는 이 서양의학과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의학 생명 벨트 기존에 또 구축되어 있는 이 어떤 병원 인프라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양산 김해를 의학과 생명에 좀 산업이 집중되는 그런 곳으로 특화시키겠다. 이제 그런 공약이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인윤 기자, KTX 남부 내륙철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최근에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런 그 고속철로 연결을 한다라는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후보들이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경남에서는 특히나 이런 거 남부 내륙철도를 어떻게 건설하느냐는 부분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후보별로 어떤 입장이었나요? 사실상 모든 후보가 그 김천 거제 간 KTX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서는 다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선거 전에는 이제 빚이 쉽게 말해서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낮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크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저희 호남권에 이제 그 KTX 선로도 그 비용 편익을 따지면 원래 사업 추진 당시에는 높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하고 또 합당한 공약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뭐 홍준표 후보 전 도지사도 그랬고 많은 후보들이 이 김천과 거제 간 KTX 착공에는 다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영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다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그 우리 송인윤 기자가 지적한 부분 중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그 빚이 결국은 얼마의 돈을 써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 빚이 부분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이런 평가를 하면 모든 사업이 빚이가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지역에다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런 거 남부 내륙철도를 건설하는 게 맞다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남부 내륙철도 건설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남부 내륙철도 관련돼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정부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민자 유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뭐 BTL, BTO 뭐 이런 영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건설은 민간 한 다음에 뭐 넘겨주거나 임대를 주거나 하는 방식인데 그게 워낙 정부 재정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의 문제 이게 이제 일이 안 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민자 유치 사업을 수도권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산업에는 이 비용 대비 편익 개념을 자꾸 들이민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남부 내륙철도는 지금 현재 진주에서 서울 가는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예를 들면 23,300원 내면 3시간 35분 만에 갑니다. KTX 타려면 저 멀리 택시 타고 한 7,000원을 가서 5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떨어지는데 3시간 반이 걸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산업 활성화에 서울 사람들이 이 5만 원 넘게 내고 이렇게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경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우주항공산업 그리고 새로
부활시켜야 될 조선산업 이런 것들을 위한 물류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 하필이면 그게 이제 진주 사천에서 거제까지 연결이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저도 그 비용 대비 편익이 뭐 0.7 이하로 나와서 도저히 이거는 장기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참 그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해도 국가 재정을 투입하자고 제안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장기적인 거제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산단과 조선산단 이런 신성장 동력의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미래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공약을 하셨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님, 뭐 다시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간단히 말씀을 하시죠. 예, 경남도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5년의 국정을 맡겨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공약을 드렸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부분 잘 지키겠습니다. 조금 뭐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경남도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공약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남 발전을 위한 최적의 사업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19대 대선 특별 대담으로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KBS 창원의 송윤준 기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경남 지역의 달라질 현안들 그리고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그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국민들이 새 정권에 거는 기대 상당히 큽니다. 한 외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맡은 이번 대통령 자리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힘든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북핵 문제와 진보 보수의 진영 대립, 사회 양극화의 문제, 경제 위기 극복 등 어려운 과제가 새 대통령 앞에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 그런 뜻일 겁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이 말처럼 열린 자세로 국민과 널리 소통하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들 실천해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경남도민이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